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펙 회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결단, 한국 핵 잠수함 승인 소식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하는 미 전직 사령관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전 세계 신문 일면이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제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렸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다들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입니까? 갑자기라고요? 우린 20년 동안 한국을 감시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요.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서명하는 걸 보면서 저는 떨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드디어 시작됐구나. 20년간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난 겁니다. 저는 로버트 헤인즈입니다. 전미 국방정책 차관이었고 지금은 국제안보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억지이론과 해양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이죠. 40년 넘게 이 분야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수많은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 보고서만큼 제 손을 떨게 한 문서는 없었습니다. 에이펙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외곽, 제 연구소 사무실 앞은 난리가 났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녹음기가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기자의 질문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어제 갑작스럽게 결정된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준비를 20년 전부터 보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철을 꺼냈죠. 표지에는 기밀 도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서명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 세대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어제의 뉴스는 20년의 결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핵없는 억지력, 한국 모델.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이죠. 핵 없이 억지력이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그 보고서는 우리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눈빛이 옛 기억으로 흐려졌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국방정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의 해양전력 기술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냉소로 가득했죠. 다들 비웃었습니다. 핵 없이 억지력이라니 학술용어에 불과하다고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망 지속시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소음 억제율이 나왔습니다. 정밀 조선 공정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 추진 시스템의 절반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 1위였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검증돼 있었습니다. 잠수함 설계 능력은 수십 년간 축적돼 있었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탄두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핵을 운용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겠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용기가 부족했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냉소가 사라졌죠. 침묵만 남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 깨달았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걸 말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만 빼고는 핵능력 보유국.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그건 기술보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서명이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한국 모델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안장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우리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기술 시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심장부였죠. 그들의 도면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이 아니라 신뢰로 억지를 설계했습니다. 우린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는 순간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술보다 더 강했던 건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보고서에 기밀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보고서 한 장으로 시작된 새 세대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20년 전 하나의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눈빛이 과거로 흐려졌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죠. 화면이 페이드백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을 때 2005년 워싱턴 회의실 벽시계가 보였습니다. 2005년 워싱턴 국방정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긴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명의 장관과 자문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회의 테이블 중앙에 보고서 한 권이 놓였습니다. 두툼한 분량이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핵없는 억지력 한국 모델.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상론자들의 학술 보고서겠지.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핵이 없는 억지라니 말이 되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이 없는 억지라니 웃음거리였습니다. 학술 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요. 한 명씩 한 권씩 나눠받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해양전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대충 훑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자망 지속시간 데이터가 첫 번째였습니다. 72시간, 96시간, 120시간. 이건 예측값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측정값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실제 자망 기록이었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음 억제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디시벨 수치가 정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 대비 소음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죠. 또 넘겼습니다. 정밀 조선 공정 데이터였습니다. 용접 오차율, 구조 강도, 내압 시험 결과 모두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 추진 시스템의 절반을 완성했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섹션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1위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그대로 잠수함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정밀 용접 기술, 구조 설계 기술, 압력 제어 기술 모두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원자로 기술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밀도 원자로 설계 능력이 검증돼 있었죠. 수십 년간의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소형 원자로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용 추진 원자로로 말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기술, 원자로 기술, 자망 기술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고 있었죠. 그들은 핵탄두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핵을 운용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의 냉소는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저는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표정이었죠. 옆자리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겠군. 동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죠.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한국 모델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글자가 확대됐습니다. 회의실 벽 전체를 채웠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자만을 깨뜨렸죠. 우린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는 순간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만 빼고는 핵능력 보유국.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만 없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갖췄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억지의 정의였죠. 한국은 핵이 아니라 신뢰로 억지를 설계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서명이 필요하다고요. 이 보고서를 공식 문서로 인정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죠. 한 명씩 서명했습니다. 펜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보고서는 계산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도면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전략의 심장부였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났습니다. 보고서가 닫혔습니다. 기밀 도장이 찍혔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죠. 회의실 조명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뒤 이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죠. 저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억지의 정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평양 안보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워싱턴과는 다른 공기였죠. 더 긴장돼 있었습니다. 주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잠수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대표들이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죠. 표지에는 한반도 해양 억지력 강화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 게 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지속 가능한 추진체 기반 해양 억지력.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추진체로 평화를 지키겠다고요. 우리는 핵탄두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를 지킬 능력은 필요하다고 말했죠.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냉소와 침묵이 교차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주 대표는 팔짱을 꼈죠. 미국 대표단 수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기술 현황이 나왔습니다. 조선 기술, 원자로 기술, 자망 기술, 모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죠. 몇 달 전 봤던 그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철학을 내밀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죠. 확장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비공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단만 모였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대표단 수장이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한국에 이런 기술을 허용하면 억지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균형이 깨진다고 주장했죠. 다른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라고 말했죠.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헤인즈 차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금지는 시대를 막지만 결단은 균형을 만든다고요. 정치가 전략을 묶어두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미 앞서 있다고 했죠. 수장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승인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그들의 용기를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의 시험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째깍째깍.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책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전략적 자율성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죠.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배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썼습니다. 우린 금지로 세상을 막으려 했고 그들은 결단으로 세상을 움직였다고 적었죠. 중간 부분에는 기술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 원자로 기술, 자막 능력 모두 검증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기회 요소라고 평가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직접 썼습니다. 억지는 탄두보다 지속력에서 비롯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정책이 아니라 선언문이라고 썼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의 서명이 훗날 역사의 균형을 바꿨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고서가 상부에 제출됐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죠. 공식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문서 형태로 비공식 협력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동맹의 시험이라고요. 회의실 벽에는 세계 해역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평양이 크게 표시돼 있었죠.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점이었죠. 프로젝터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문구가 비쳤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우린 금지로 세상을 막으려 했고 그들은 결단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승인됨.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묘한 정적이 흘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자문위원 한 명이 독백처럼 말했습니다. 정치가 망설일 때 기술은 이미 앞서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시작됐다고요.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썼죠.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을 믿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마무리했죠. 그 보고서는 정책이 아니라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서명이 훗날 역사의 균형을 바꿨습니다. 사장. 승인 직후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았죠.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시작됐습니다. 정치권 반발이었습니다. 먼저 상원군사위원회였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죠. 저는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한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허용하면 억지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주장했죠. 이건 위험한 선례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의 불씨라고 비난했죠.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라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의 그림자. 저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됐죠. 무책임한 결정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도 다뤘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비판했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건 위험한 신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난 그 신뢰를 택했다고요. 또 다른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죠.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눈을 피했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앉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발언하면 침묵이 흘렀죠.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옳다. 신뢰는 늘 정치보다 느립니다. 비난은 많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문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거셌죠. 의원들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동맹의 약속이죠. 우리는 한국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결정이 옳았다고 증명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 며칠 후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만 모였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협력안을 철회할 것인가? 정치적 압박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였죠. 한 명씩 의견을 냈습니다. 대부분 철회 쪽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죠.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지를요. 그들은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신뢰할 용기가 부족한 거죠.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들은 이미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표결하겠다고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철회 찬성. 5명이었습니다. 반대 3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보류하겠다고요.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막아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외롭겠지만 당신이 오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문서 형태로 비공식 협력안은 살아남았습니다. 은밀한 지원 결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없는 것처럼 속으로는 진행되는 거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동맹의 시험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 조명 하나가 꺼진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봤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은 새로운 군비 경쟁의 그림자라고 적었지만 저는 새로운 균형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손에는 서명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신뢰야.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그 신뢰를 택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냉정한 확신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죠. 한국이 추진체 성능과 자망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협력안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기술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시험이었죠. 저는 평가팀에 합류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기술평가실이었습니다. 보안이 극도로 철저한 곳이었죠. 출입할 때마다 3번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고 모든 전자기기는 반납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었고 노트북도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전용 기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자로 전문가는 MIT에서 30년간 연구한 베테랑이었고 잠수함 설계 전문가는 해군 조선소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해양 전략 분석가는 태평양 함대 작전을 총괄했던 제독 출신이었죠. 재료공학 박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첫 데이터가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암호화된 대용량 파일이었습니다. 용량만 해도 15GB에 달했죠. 우리는 즉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파일을 복호화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복호화된 데이터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체 출력 데이터였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대별 출력 변화, 온도 변화, 압력 변화가 실시간으로 기록돼 있었죠. 원자로 전문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건 우리 예상치를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열효율이 92%에 달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보통 75에서 78% 정도였으니 무려 15% 가까이 높은 수치였죠. 이건 단순히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원자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효율을 내려면 수십 년간의 운전, 데이터 축적과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수함 설계 전문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자망 지속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240시간이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돼 있었죠. 연속 자망 기록이었습니다. 열흘입니다. 쉬지 않고 열흘을 물속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상 없이, 스노클링 없이 완전히 물속에만 있었다는 거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수함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넘어선 수치라고, 핵추진급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계산식을 재검토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차 범위 0.2%.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측정 오류도 아니었죠. 이건 실제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실제로 바닷속에서 열흘을 버텼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엔진은 숫자 대신 신뢰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였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완성도였으며 끊임없는 개선과 완벽을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며칠 후 두 번째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음 억제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첫 번째 데이터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이 나올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화면에 음향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가 떴습니다. 파란색 선이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치였고 빨간색 선이 기존 디젤 잠수함의 평균치였습니다. 노란색 선은 해양 배경 소음이었죠. 세 개의 선이 그래프 위에 그려졌습니다. 두 선의 간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은 거의 해양 배경 소음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해양 전략 분석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탐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잠수함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 소나로 탐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데이터를 계속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본 게 아니라 결심의 결과를 봤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줬죠. 그들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를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구조 안전성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심해 자망 시뮬레이션 데이터, 극한 압력 테스트 결과, 비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분석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죠. 재료공학 박사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용접 불량률이 0.001% 미만이라고,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완벽히 통제된 자동화 시스템이 만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한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만든 거였죠. 수십 년간 배를 만들어 온 그들의 손끝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매일 용접봉을 잡고 매일 철판을 다루고 매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하며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수천 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검증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전 배치 가능하다.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국방장관 집무실이었죠. 장관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증명은 끝났다고 남은 건 결단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가 억지가 된다고 덧붙였죠.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다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몇 개월 후 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타국의 잠수함 활동이 포착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동해 북부 해역이었습니다. 우리 정찰 위성이 이상 징후를 감지했죠. 수온 변화 패턴이 비정상적이었고 특정 해역에서 전자기 신호가 반복적으로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도 급히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차를 몰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15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보국장, 군사작전국장, 해군참모차장,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스크린에는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보국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담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타국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한국 동해안에서 60헬이 떨어진 지점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죠. 크기로 보아 공격형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순 통과가 아니었죠. 특정 해역을 반복해서 순찰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뭔가를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존재를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의 오판이 대양을 뒤흔든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충돌 사고는 국제적 위기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랬죠. 한국 핵추진협력안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치권의 반대 여론도 여전했습니다. 군사작전국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해군도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형 잠수함이 출동했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1년 전 검증했던 그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첫 실전 투입이었거든요. 데이터로 본 것과 실제 작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타국 잠수함은 여전히 그 해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도 추적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상황실에 모여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밤에도 두세 번씩 급보가 날아왔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됐습니다. 그러던 중 워싱턴에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정책위원회 긴급회의였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협력 승인 보류론이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빌미로 삼았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반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위원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보라고 한국에 이런 기술을 준 게 화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죠. 만약 한국 잠수함이 없었다면 이런 긴장도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가세했습니다.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소한 이번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모든 협력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죠. 정치는 데이터를 잊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확인했던 검증 결과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신뢰를 승인했습니다. 1년 전 데이터로 검증했고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신뢰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죠. 계속 압박했습니다. 논쟁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회의를 급히 중단하고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이번에는 두 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었습니다. 두 점이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보국 요원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타국 잠수함이 한국영해 경계선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 뒤를 바짝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5km였습니다. 잠수함 전투에서 이 거리는 거의 접촉 거리였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두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충돌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추적만 했습니다. 압박했지만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알렸지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전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상황실에 있던 우리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계속됐죠. 타국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해 경계선에서 조금씩 멀어졌죠. 한국 잠수함은 여전히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줄였습니다. 거리를 조금씩 벌렸죠.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았지만 절대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국 잠수함이 해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위기가 해소됐습니다. 상황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사작전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완벽하게 대응했다고,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반대하던 위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승인 보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해냈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은 건 무기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억지는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오늘 그걸 보여줬습니다. 동맹이란 이런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승인 보류로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신뢰의 실체를 봤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한국은 자신들이 준비됐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동맹이란 위기 속에서 시험받는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공개 평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이었죠. 참석자는 엄선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보국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심 자문위원 6명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대응이 모두를 바꿔놓았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증명한 겁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답했습니다. 완벽했다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발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억제했다고 덧붙였죠. 정보국장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추적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국 잠수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고 완벽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했죠.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랜 훈련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균형의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지역을 안정시키는 파트너라고 했죠. 이번 위기가 그걸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하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보고서 작성을 맡겼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밤낮으로 작업했죠. 첫 페이지에는 배경을 적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검증 과정,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이번 위기 대응을 요약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기술적 측면, 전략적 측면, 외교적 측면을 나눠서 분석했죠. 마지막 장에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균형의 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적었습니다.
균형은 무게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는 문장을 넣었죠.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제출했죠. 며칠 후 회신이 왔습니다. 의회 브리핑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내부 문서였는데 의회에 공개한다는 건 공식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 의회 국방위원회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제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 검증 결과, 위기 대응 사례가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위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도 나왔죠.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핵추진 협력국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건가요?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사실상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화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죠. 우린 동맹을 승인한 게 아니라 책임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침묵했죠. 이번 위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현실이 논쟁을 끝낸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공식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승인 서류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선언으로 격상됐다고 했죠.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 낡은 보고서를 펼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핵없는 억지력, 한국 모델.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죠. 며칠 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였습니다. 저도 참관했죠.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과의 핵추진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세계의 지도에 새로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중심은 좌표가 아니라 신뢰의 축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의 중심이었죠. 저는 회의장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2년간의 논쟁, 고립, 압박이 떠올랐죠.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신뢰가 승리한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과 악수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뤄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이 우리 전략의 기둥이 되었다고요. 승인은 협정의 끝이 아니라 균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함께 바다를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2년 전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를 쓰다듬었죠. 핵없는 억지력, 한국 모델. 이제 이 제목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 핵이 아니라 신뢰로 억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2년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꿈을 꿨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위를 한국 잠수함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확실하게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었죠. 20년 전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어제 에이펙에서 트럼프의 서명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그렇다면 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대가 알아야 할 역사니까요. 20년 전 그 보고서는 기밀이었습니다. 공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해야 할 의무가 생겼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20년간 침묵하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반대 여론이 거셀 때, 고립됐을 때, 모두가 저를 의심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젊은 여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신뢰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핵이 아닌 신뢰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펜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놀라웠느냐고요. 그럴 때면 전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놀라운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핵이 아니라 기술로,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스스로의 자격을 증명해온 나라였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은 단지 그것을 공식화했을 뿐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죠.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바다의 색이 달라집니다. 20년 전에는 회색이었습니다. 불확실했죠. 10년 전에는 파란색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투명합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여러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펼쳤을 때,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봤을 때,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6년 전 위기였습니다. 타국 잠수함이 한국 근해에 나타났을 때죠. 저는 상황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충돌하지 않을까, 혹시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했지만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맹이라고, 우리가 신뢰한 게 옳았다고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죠.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2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기술로, 신뢰로, 행동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하는 나라니까요. 이제 인도태평양의 균형은 한국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에이펙의 서명은 한 나라의 승인이 아니라 한 세대의 약속이었습니다. 핵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신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역사는 종이 위가 아니라 결심 속에 기록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했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포토맥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고, 수많은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건 20년 전 그 보고서였습니다. 핵 없는 억지력, 한국 모델.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핵이 없어도 작은 나라라도 신뢰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 보고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이미 핵보다 강한 억지를 품고 있었다고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침묵 속에서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 동맹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신뢰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이펙 회의 소식이었죠. 트럼프가 웃으며 서명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20년간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태평양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오직 기술과 의지만으로 세계의 균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한국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푸른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태평양이, 동해가, 그 깊은 바다 아래서 한국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함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스스로 자격을 증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현실을 인정했을 뿐이었죠. 한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원자로 기술자들이, 해군 장교들이, 그리고 결단을 내린 그들의 지도자들이 20년 넘게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이미 핵보다 강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